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1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3% 하락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금요일에 또 이제 크게 증시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수가 내린 것 대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또 이제 큰 폭으로 하방으로 증시를 던지면서 이렇게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코스피를 많이 매도를 했고요. 지금 증시 전체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분위기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이 어딘지도 사실 지금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 분위기를 계속 눈치를 보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코스피도 많이 내렸지만 금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밤에 또 이제 폭격을 맞았습니다. 다우, 니케이가 또 3% 가까이, 나스닥이 또 3%, 3.5% 정도 하락을 하면서 11,300포인트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하는 듯 하면서 반등을 하는 듯 했는데 금방 이렇게 또 음봉 두 번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라인이 다시 한번 깨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고요.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니케이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환율 자체가 지금 24원이 오르면서 1280원까지 이렇게 치솟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 4월 물가가 지금 9.2% 상승을 하였고요. 점점 확산하는 이제 S공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S공포라고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S공포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공포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대신에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함으로써 돈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면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도중에 그게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는 그 현상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보통 둔화가 되었을 때 이번에 시장에서 코로나가 한참 터졌을 때 진행했던 것이 돈을 시장에 풀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경기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이제 풀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양쪽 다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악의 순환, 그러니까 좋지 않은 순환에 들어갔을 경우는 들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고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렇게 물가가 치솟았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공급망이 이제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중국 봉쇄 등과 같은 그런 무리한 조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뭐 그런 물류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빅스텝 금리 인상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물가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더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달에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해서 0.5%를 인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는 14일, 15일에 또 한 차례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6월 14일, 15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0.5%도 이제 부족하다라고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그죠? 0.75%까지 75%까지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면서 저런 나스닥, 다우, 그리고 다른 이 글로벌 증시들이 같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도 저렇게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증시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방향으로 되면, 아무리 이제 종목이 잘 버티더라도, 전체적으로 빠지는 장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물가가 빨리 잡혀야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투자를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경기가 둔화가 되었을 때는 계속해서 주식이 그리고 위험 자산들이 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결국에는 바닥 라인까지 다시 내려갔고요. 60일선 지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깐 올라갔었지만 결국엔 다시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네, 결국에는 또 21선 아래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네,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 1조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큰 폭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옵션 만기일 다음 날임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이렇게 매도를 크게 하면서 이번 6월 달도 장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예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빠진다면 지수가 많이 빠진다면 이제 코스피가 2400선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분위기가 네, 빅스텝 금리 인상, 자이언트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종목들도 있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시황의 거시적인 그런 증시 흐름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지 네, 종목 투자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씩 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천천히 아주 긴 템포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이 정도로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도 1280원입니다. 24원 올라가지고 지금 더 치솟았고요. 하루 만에 2% 가까이 치솟으면서 지금 이제 내려갔던 부분에 대해서 꽤나 이제 다시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00원 후반대로 진입을 했고요. 이대로 지금 양봉을 길게 뽑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격이 계속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전의 그 패턴과는 상당히 좀 다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굉장히 좋지 않다.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에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환율과 함께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까지도 이렇게 치솟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채권 시장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과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치솟았을 때는 그다음 위험 자산 주식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들이 많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 뭐 크게 한번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하루빨리 물가가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상승폭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궤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네, 해결이 되는 그런 조짐이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재유행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은 되지 않지만 가을 시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하나 이렇게 변수를 따져가면서
주식시장을 뭐 넣고 빼고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긴 템포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당히 길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그 패턴을 좀 알고 계신다면 적어도 이제 작년 이 상승, 재작년 상승을 처음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결코 이번 장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전에도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한국 주식에 대한 특성상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거나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가치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장이 왔을 때 올라가더라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증시 전체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벌기보다는 자산을 계속해서 방어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이 증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만큼 증시 전체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가 않고 외국인 투자자가 또 크게 빠져나가고 환율과 국채금리가 또 치솟으면서 물가도 지금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증시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이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바닥 라인을 또 뚫고 내려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그런 위험 자산, 그죠? 부동산도 그렇고 뭔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 네. 그래서 근 40년 만에 찾아온 큰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충격이 왔을 때 경기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조심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00원 하락해서 2% 하락했고요. 19,1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고요. 19,100원으로 시간 외 가격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별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210만 주로 또 이제 거의 뭐 일별로 따졌을 때는 거의 제일 적은 양의 거래가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50원에서 지금 19,100원까지 또 이제 줄곧 주가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또 이어지고 있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힘든 소리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추천을 해주고 뭐 제가 팔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좋지 않은 소식은 전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뭔가 뭐 세뇌시키듯이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굳이 매일매일 지금 뭐 시작을 2020년부터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2년 이상 그렇게 매일매일 리뷰를 하면서 제가 굳이 그렇게 제가 팔기 위해서 뭐 혹은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세뇌시키기 위해서 뭐 그렇게 진행한다라는 것은 참 이제 제가 해온 것들이 참 제로가 되는, 그죠? 이때까지 해온 게 허무해지는 뭐 그런 얘기들이긴 하지만 뭐 결국에는 저는 그런 말들이 사실 이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좀 증명을 해 왔고요. 네,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런 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뭐 합병신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저는 증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뭐 최근에 얘기를 드린다면 이때 이제 유상증자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신주 상장 전까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모습이었고요. 그때도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저는 공고를 좀 드렸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가격이 그때 13,000원 정도였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격 기준으로도 사실 유상증자 신주가 상당히 이제 낮은 가격일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신주 인수권도 가격을 합치더라도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도 좀 주가가 많이 눌러서 저는 많이 갇혀 있다. 그리고 많이 답답한 구간이긴 합니다.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이 상승장으로 막 올라가는 장을 같이 좀 즐겼으면 좋겠지만 지금 쉽지 않다. 저의 뜻대로 되지도 않고
뭔가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유례없는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3차 대전이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지금 작년 말부터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그런 질병도 유행을 했고요. 굉장히 이 상황 자체가 이전의 그 데이터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좀 접근하기보다는 이 분석을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을 해서 좀 이 계좌를 흔들어 버리면은 상당히 그 무게가 없고, 네. 그 하나 어떤 이슈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요. 네. 오를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올라갈 때 내려가고 내려갈 때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잘못 엇박자가 나면 그런 식으로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긴 템포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인 겁니다. 지금은 첫 번째로는 시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종목 중에 사실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아주 많이 하락을 했을 겁니다. 특히 우량 종목이라는 종목들 대부분은 그렇게 하락을 했을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뭐 여지없이 고점 대비해서 쭉쭉 이제 꾸역꾸역 눌리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종목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케이,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갈 수는 있는 것인가, 그런 이제 의구심을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뭐 차트만 딱 보고 본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하면서, 네,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에서 지금 뭐 한 몇 년, 1년 이상을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되었네요, 이제.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오랫동안 횡보를 했는데 정말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의구심을 내뿜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 1년 동안 사실 정부도 바뀌었고 친원전 이 정책을 펼치는 정부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그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제 한국이 얼마 전에도 공동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한다라는 그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공동 선언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방문을 해서 한전과 그 다음에 한수원과 그렇게 회담을 하면서 본격적인 내용도 얘기를 하였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닫혀있던 시장이 신한울 3, 4호기가 이제 늦어도 2025년에는 착공이 시작되게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몰 비용을 또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뭐 자산 매각을 통해서 꽤나 이제 재무 개선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재무 개선이 진행이 되면서 부채 비율도 100% 아래로 떨어졌고요. 단기 차입금 의존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계속 결국에는 뭐 길게 보았을 때는 평균 단가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네, 1년 동안 주가가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1년 동안 사실은 뭐 올라간 종목이 몇 개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 1년 전에 코스피가 지금 고점을 딱 찍고부터 1년 동안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코스피 자체가 지금 지수 자체가 3,316포인트부터 2,595포인트까지 1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네. 그 지수로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30% 가까이 지수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거기서 이제 올라간 종목이 몇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라고 자꾸 파고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큰 하락장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라든지 그런 장 분위기가 조금 개선이 되면서, 네, 이때까지 갖가지 호재가 나왔음에도 눌려왔던 이 흐름이 분명히 저는 반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없고 이렇게 하락장이 계속 지속되었을 때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저는 오히려 더 하락을 하면서 바닥 라인을 형성하지 않고 꾸준히 떨어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네, 받쳐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진짜 가감 없이, 좋지 않은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뭐 이때까지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유상증자에 대한 이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다른 종목들을 가져와가지고 그때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요. 유상증자가 정말 이제 악재인지,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결국에는 또 이제 값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이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 모두가 다 괜찮은 것인지, 어떤 기업들이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감없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실 어렵지 않은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주가가 답답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큰 폭이라면 지금 좀 많이 눌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스프링처럼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그대로 또 나와주기 때문에 저는 횡보를 하더라도 지금 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네, 충분히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분석해왔던,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산업의 방향,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뉴스가 좀 나왔다고 해서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산업의 방향 자체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변화가 이제 앞으로 안 일어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계속해서 뭐 원전 산업, 그리고 SMR, 그죠? 특히 SMR 산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런 SMR에 대한 사업을 옛날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는 나왔지만 사실 그 신사업들, 뭐 수소, 풍력, 그다음에 원전, SMR 이것들이 당장 올해부터 엄청나게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도 이 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전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그렇게 네, 공격적으로 매수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중하게 지금 그런 투자자들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런 가치 평가를 받게 되는 날이라면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장이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죠? 좋은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고요. 그 상황을, 그 때를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다면, 뭐, 모두, 너도 나도 다 돈을 벌겠죠. 계속 돈을 벌고,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누군가 돈을 번다면 누군가 돈을 잃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살아남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크게 들고 있는 분들만이 크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고 그 크게 들고 있는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공매도를 이용하든 아니면 뭐 헤지 펀드를 이용하든 뭐 그런 식으로 달라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트레이딩 입장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길게 가져가자. 길게 템포를 길게 호흡을 길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원전 산업 그리고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이전에 없었습니다. 네. 탈석탄 네. 이런 얘기가 이전에는 없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 온난화 그죠? 그런 환경 변화에 맞게 딱 이제 시대의 변화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과 그 결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꾸준히 지켜봐 온 거고요. 거기 기대감에 맞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올라가더라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이고요. 뭐 최근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보고 좀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 아쉬운 종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내일도 장이 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너무나도 또 많이 내려가가지고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FOMC의 지금 14일, 15일에 대한 흐름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빅 스텝을 넘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까지 한다면 시장이 좀 진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뭐 오른 종목 없이 모두 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시장 전체가 떨어져서 떨어진다면 사실 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는 특정 종목 위주로만 좀 올라갈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특정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굉장히 길게 가져갈 생각이고요. 지금 하락장인 만큼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투자 수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8만 10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8만 2000주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는 금융 투자에서 대부분 또 매도 물량이 나왔고 투신, 보험, 연기금은 좀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4일 연속 매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 방향으로 계속 매수를 해주는지 또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최근에 또 매도를 시작했는데 이 매도도 한번 지켜볼 거고요.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 EWR 그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신주 상장이 이제 신주 상장에 대한 그 이벤트도 딱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EWR에 대한 그 신주 상장 이벤트는 지금 신주 상장이 총 600만 주 정도가 추가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 6월 14일 정도까지 신주 상장에 대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6월 15일에 그쯤에 이제 공시가 날 겁니다. 6월 한 22일 정도에 몇 주가 지금 신청이 되어서 몇 주로 신주 상장이 될 겁니다. 6월 22일에 이게 1차고요. 그 다음에 2차 상장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 정도까지 신청을 받고 요때 이제 거래 정지되는데요. 진짜 거래 정지는 이제 7월 3일에 진행이 되고요. 6월 30일까지는 이제 더 이상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실제 이제 그 종목 거래가 되지 않고요. 7월 3일까지는 이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거래 정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7월 15일 정도에 또 이제 신주 상장이 7월 7일 정도일까요? 그렇게 신주 상장이 2번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WR 상장 때도 아마 이 마지막 거래 정지 날에 많은 양이 또 교환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WR 때는 2천만 주 정도가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공매도가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600만 주 수준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늘어났던 그 공매도 수량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지금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면 지금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 좀 촉각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증시가 좀 많이 무너진다면 우리도 좀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떨어지면은 좀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도 지금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면 좀 이제 보류를 하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공매도 잔고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늘어나는 방향에서 어느 정도 늘어나고부터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1510만 주 정도로 늘어나 있는 모습이고요. 적을 때는 이제 1000만 주, 1070만 주 정도에서 지금 500만 주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EWR에 대한 그런 교환을 염두를 해뒀다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양이었고요. 1 공매도 거래량은 조금 줄어 있는데 일단 내일 한번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차잔고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차잔고도 최근에 뭐 큰 움직임 없었고요. 이번에도 뭐 40만 주 정도 차익 생겨가지고 3,200만 주 정도로 대차잔고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대차장고도 지금까지 뭐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추정 대비해서 당일 매수가 되었고요. 21만 주 추가 매수가 되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 시장이 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8천억 정도 빠지면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매수를 한 분위기고요. 이게 이제 매수를 계속 들어와 주는지, 지금 또 언제든지 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뭐 PER이 28 정도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PER이 좀 뭐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같이 투자를 하기에는 아닌 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자체가 지금 이전에 이 PER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전 재무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좀 그런 파생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좀 판가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도 많이 감소를 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PER을 가지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앞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신사업에 대한 그런 잠재적 가치가 여기에 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이제 뭐 PER이 낮을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이 PER 하나로만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무제표에 대한 평가보다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는 산업의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그런 변화, 그죠? 그런 산업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두산에너빌리티 소식 몇 개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지금 뭐 두산 밥콕과 두산 메카텍도 이제 매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퓨얼셀 파워라고 또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퓨얼셀 파워라는 것은 이제 건물 주택용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수소연료전지 사업 전체를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건물 주택용, 그죠? 일부분을 좀 매각을 하고 그 두산 퓨얼셀에 대한 사업을 집중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죠. DMI 수소 드론 사업을 계속해서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평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계열사 중에 계속 매각을 하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두산그룹 전체가 좀 어렵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정리를 가지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하나의 그런 사업부를 지금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밥켓이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분기 배당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는데, 이 두산밥켓에 대한 소식은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올해 영업이익은 당연히 좋게 나왔을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두산밥켓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인가요? 2017년도인가 그때 이제 계약이 된 스와프 그 계약이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어려울 때, 두산중공업 시절에 어려울 때 두산밥켓에 대한 지분을 그 증권사, 그죠?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넘겨주면서 거기에 대한 좀 파생 상품 계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생 상품 계약은 이제 그 당시 주가가, 두산밥켓 주가가 5만 원이었는데 그 5만 원 대비해서 만기가 되는 날이 다가왔을 때 그 만기가 되는 가격과 5만 원의 차익을, 그죠? 계산을 해서 만약에 5만 원보다 위로 갔을 때는 두산밥켓의 이 이득에 대한 부분, 그죠? 플러스에 대한 부분을 두산에너빌리티가 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재무적 투자자에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손해를 배상하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1,000만 주 정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두산밥켓 주가가 36,000원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지금 5만 원 대비해서 14,000원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400억 정도가 지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예비 손실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바켓에 대한 그 주가를 좀 부양을 해야 됩니다. 실적이 지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그 성장 둔화에 대한 그런 평가로 인해서 좀 건설에 대한 종목들도 좀 힘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분기 배당을 실시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추측도 해봅니다.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 지금 두산바켓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분기 배당을 실시하면서 뭐 그룹 전체 영업이익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엔 두산바켓에 대한 일정 금액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죠 개별 이익으로 또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산업이고요. 네, 카자흐스탄 원전 사업지가 발하시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구체적인 좀 이제 부지도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9년에 한수원에 그 참여를 하라라고 이제 좀 입찰 요청서를 좀 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카자흐스탄도 네, 원전에 대한 그 건설이 검토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폴란드, 체코는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고, 빠르면 이제 내년에 이제 결정이 다 날 것 같고요. 그 폴란드에 대한, 그리고 체코에 대한, 그런 원전 수주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도 굉장히, 좀 많이 교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따놓았던 그 이집트 원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7월 달에 그 이집트 원전을 러시아 쪽에서 이제 착공을 예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곧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사우디와도 지금 이제 미국이 하도 이제 원유 값이 올라가 가지고 사우디와 그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원유 증산을 위해서 또 협의를 하려고 바이든이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사우디와 관계가 또 이제 좋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또 이제 사우디에 원전 수출하는데 또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SMR도 우리나라와 많이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UAE에 대한 그런 이 시장에 대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중동 그 사우디는 우리나라에 대한 모델을 상당히 메리트 있게 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수주 소식, 그죠? 원전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수주 소식이 가능성이 많은데요. 지금 뭐 해상풍력도 열심히 진행 중이고 이번 달에 이제 블레이드 입찰, 그죠? 남동 발전이었나요? 그쪽에 블레이드 입찰이 결정이 될 텐데 그것도 이제 뭐 곧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상풍력도 있고 그 가스터빈 시장도 내년 그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 당장 뭐 며칠 뒤에 올라간다, 몇 주 뒤에 올라간다 그러니 당장 다 때려 박아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산업의 방향이 좋고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결과 굉장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가기는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단지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하락장이고 금리 인상도 계속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높아지고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좀 템포를 길게 가져가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었을 때 한번 제대로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박스권을 저희가 그렸고 그 박스권 하단도 진짜 코스피가 막 2,400, 2,300 이렇게 가버리면 분명히 깰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드렸는지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한번 흐름 지켜보면서 또 여느 때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